예전에는 우리 은하가 우주 전부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셔서 그래봐야 딱 100년 정도 전만 돌아가면 네, 우리 은하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올 것 같네요. 예전에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 했습니다. 희미하게 뭐처럼 보인다? 성운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좀 더 망원경이 더 발달되고 대부분 망원경이 발달되면서 얼라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외부에 있는 은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늘로 망원경을 옮겨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은하들이 있다는 걸 허블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블은 이 외부 은하의 모습에 대해서 일리프티컬 타원 은하와 스파이럴 나선 은하, 스파이럴과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하들은 이런 종류 나선 은하가 대부분임을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에 속하지 않을 불규칙한 은하도 있었네요. 허블은 그 당시에 발견된 이런 나선 은하라든지 타원 은하 이런 것들이 찌그러진 정도 또는 나선팔이 휘가 맞은 정도를 통해서 뭐 뒤에 A, B, C로 나눴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어떤 과학 기술력으로는 저게 어떤 차이점인지는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하의 진화 정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네요. 처음 성화물질이 반죽돼 가지고 수소해금 이런 것들이 반죽돼 갖고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분한테 소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심 그리고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원반차에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원시 태양계가 됐던 이런 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은하들이 만드는 과정도 그렇게 다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규모 성화물질이 모이는 놈들이 서로 반죽하는 과정에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놈들이 또 역시 회전하는 과정에서 은하의 중심 핵 우리 은하 보면은 우리 은하 팽대부 있잖아요. 그들이 만들어지고 주변의 원반체에서 또 다른 별들이 만들어지더라. 특히 이런 나선팔 우리 은하의 나선팔 쪽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것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놈들은 또 다른 은하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중류에서 뭉쳐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타원 은하로 진화하더라는 게 현대과학의 학설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는 진화하고는 상관없다. 우리가 뭐 상관 있다라고 얘기할 그거가 없습니까? 지금은 그래 병합되는 과정을 보겠고요.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가 되는데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은하 중에 하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한 250만 광년 정도 되는데 한 30억 년 정도 후에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우리 은하가 서로 합쳐질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볼 때 별들이 쫙 강처럼 흐르는 걸 뭐라 부른다? 은하수라 부르죠. 밀키웨이 은하수라 부릅니다. 거기에 옛날에는 안드로메다 성운처럼 돼 있던 게 한 30억 년 후에는 은하수 펼쳐진 거에 이따시한 안드로메다 은하가 푹 박혀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지 않겠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은하가 충돌한 과정에서 또 중력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아직 별이 되지 못한 그런 성간물질들, 수소 헬륨들인데요. 그들이 또 다른 별의 어떤 재료가 되어서 또 다른 별의 탄생을 폭발화시킬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은하끼리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별들끼리 충돌할까에 대해서는 좀 그러지 않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진 게 많은데요. 우리 별들의 크기에 비해서 별별 사이 간격은 어떻습니까? 하면 굉장히 멀어요. 우리 은하에서 별별 사이의 평균 거리는 대략 4광년 됩니다. 평주름보 해봐야 뭐 얼마 됩니까? 그래서 별들끼리 서로 뭐 당분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 거고 대신 어쨌든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중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다. 그리고 그걸 받는 과정에서 타원 은하로 진화할 거다
라는 게 현대학설이 되겠습니다. 어디됐습니까? 예. 불규칙하다는 말 그대로 이 모양이 불규칙한 거네요. 페이지 184쪽 예. 외부 은하를 분류해봤다 하겠다고 정리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우리 은하를 어떻게 생각했다고? 나선은하로 생각했는데 현재 우리 은하는 이런 나선팔이 있고 막대 구멍의 구조물이 있고 나선팔이 이렇게 휘도는 이런 놈들로 그래서 옆에서 바라보면 은하 팽대부가 있는 대략 한 10만 광년 또는 뭐 한 3만 파섹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계도 한 요 정도쯤 나선팔에 있는 거죠. 이거 중3 대신 나오잖아요. 중3 대신에 외부나 나와요? 알아요, 몰라요? 184쪽 다 봤습니까? 다 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3 내신에 이게 나온다는 건 수능에는 잘 안 나와요. 예. 그 외에 특이 은하가 있네요. 특이 은하로서 185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건 시험에 잘 나오네요. 전파 은하입니다. 퀘이사라고 부르는 거네요. 세이퍼트 은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파 은하는 전파 영역에서 다른 은하보다 훨씬 더 강한 전파 파장을 내고 중심을 별로 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퀘이사인 것 같습니다. 퀘이사를 뜻풀이하면 준항성 천체, 즉 항성에 준할 만하다 하는 천체인데요. 항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별들이 짤뜩 있는 은하란 거예요. 이걸 퀘이사로 불러요. 근데 이 퀘이사들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요. 그 말은 우주 초창기에 만드신 것들이에요. 이런 수백, 수천 개의 은하가 수천 개의 별들이 태양계 정도 되는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계에 태양이 수백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별처럼 보였으나 따지고 보니까 따로따로 별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이게 퀘이사라는 게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 말은 맨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예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멍청이를 불렀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퀘이사 보는 걸 좋아해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망원경 가지고도 보기가 힘든 게 퀘이사인데 아마 대본 써준 작가가 찌도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과거 산 안데르스 단층 밑에 그 망원을 들고 그 핵폭탄 떨어뜨리면 지구가 멸망할 거다라고 대본 적은 슈퍼맨 작가처럼 말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주로 나선 은하인데 중심의 밝기가 훨씬 더 밝은 그런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특이 은하는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을 가진 걸로 예상되고 있는 놈들이었습니다. 페이지 185쪽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 챕터 9 또는 챕터 10을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 있었습니까? 주기가 나오고 4분의 1주 후에 그게 계산을 했던 문제의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아주 단순한 계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놈을 봤잖아요. 그지? 그 도플러 효과에서 얼마나 청색 변이 또는 얼마나 적색 변이가 일어납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소 원자의 흡수선을 따져본다면 대략 680, 원래 686나노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680나노 근처에서 주양자수 3에서 2로 떨어지는 붉은색 빛이 수소 원자상 스펙트럼에 나오고 있습니다. 486나노로 기억되는데요. 480나노 근처에서 초록색 빛이 있고요. 430나노와 410나노에서 역시 수소의 흡수선 또는 방출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청색 변이 또는 적색 변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요 흡수선이 원래는 680나노 있어야 될 텐데 그보다 많은 쪽에 긴 쪽이 나오더라고요. 그보다 480나노보다 더 긴 쪽에 나오더라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파장의 변화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장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색 편이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후퇴속도 V는 광속 대비 원래 파장 대비 얼마나 파장이 변했습니까로 계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680나노 하니까 산수 계산이 힘들 것 같습니다. 600나노짜리 할게요. 친절하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660나노가 됐다고 해보자고요. 이랬을 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후퇴 속력을 가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광속 C 대비 원래 파장이 600인데 600에서 660 됐다는 것은 60만큼 되니까 0.1씩 광속의 10%로 후퇴되고 있네요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앞에 도플러 효과 적색 편이 청색 편이라는 내용을 쓰면서 소개하는 겁니다. 실상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면요. 물리에서 우리가 도플러 효과 그냥 뭐 대충 적색 지도서 높아져 작아져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되는 거야 실제로 이거 갖고.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왔다면 좀 더 가까이 왔겠구나. 다가올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외부 은하의 팽창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적색 편이만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는 동시에 뭘 했냐면 그 안에 있는 별들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은하한테서 가까이 있는 별은 흡수선이 델타 람다만큼 유지되더라고요. 우리 은하로부터 2배 되는 거리에 있는 별들의 흡수선은 델타 람다보다 2배 더 멀리, 2배 더 큰 적색편을 보더라고요. 사말되는 곳에서는 어떻다고요? 델타 람다, 여기서 봤던 델타 람다의 3배만큼이 나오더라고요. 어떠십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되는 속도가 더 빠르네요 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중력에서 모이는 경우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은하들끼리 모여서 은하군, 은하단 만드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많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놈들은요, 중력에서 모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멀어지더라는 현상들을 발견했고 거리에 비례되는 후퇴 속도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뭘 뜻합니까 했어요. 당시 과학계의 가장 핫 이슈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에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요. 그래서 뭐 블랙홀이라든 예측이라든 이런 것들도 다 해놓고요. 심지어 중력 레인지로 빛이 꺾어질 수 있음을, 휘어짐을 있을 수 있음을 에딩턴 현상이 증명까지 해주면서 과학계의 탑클래스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요. 야, 은하들이 분명히 중력체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중력체끼리 뭐 해야 돼?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이 오랜 시간 동안 최소 우주 나이가 얼마 됐는지 몰라도 지구 나이가 한 40억 년 이상 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왜 안 모일까에 대해서 중력에서 모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뭔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미래에는 힘을 우리는 우주 상술하자. 그래서 정적인 우주론이 나왔습니다.
우주는 정적이야. 중력에서 모이는 힘과 뭔지 모르지만 우주를 팽창시키려고 하는 그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마다 일정해라고 했던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우주론이 제시됐습니다. 아인슈타인 얘기하는데 거슬러 사람 있겠어요? 아인슈타인이 모이는 근데 허블이 보니까 아니거든이 나왔어요. 정적인 게 아니라 뭐다? 팽창하는 우주론이라 나오겠네요. 팽창해요. 즉 거리 R에 대해서 V, 후퇴 속도가 나옵니다. 별까지의 거리 또는 은하까지의 거리는 재는 방법이 꽤 다양한데요. 뭐 물론 가까이 있는 놈들은 연주차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봐야 한 300광년 안쪽, 100파섹 안쪽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 원의 초시성 폭발, 그 외에 쇠페이드 변광성, 맥동 변광성의 변광 주기와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과의 관계를 통해서 측정해냈고요. 그리고 원의 초시성 폭발을 통해서 별까지 또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내고 있었던 바가 됩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이런 놈들을 봤어요. 그래서 후퇴 속도 V는 팽창의 우주, 허블의 우주입니다. V는 거리에 비례하는 후퇴 속도를 가져. 그리고 허블 상수 H를 제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허블 상수의 역수가 무엇입니까 하네요. 허블 상수 역수는 V분의 R이 될 텐데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건 T, 우주의 시간이에요. 초창기 허블 상수는 500km/s/MPa 정도를 가지면서 우주 나이가 대략 한 20억 년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예? 우주 나이가 우리 지구 나이가 45억 년 그 정도쯤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엔 45억 년이에요. 지금 46억 년이고. 야, 그럼 거리 측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거리 측정 다시 정교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허블 상수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보통 우리가 상수하면 안 바뀔 상수잖아요. 근데 이제 관측 결과에 대해서 허블 상수 값이 조금씩 변하면서 현재로서는 대략 한 72 또는 73 km/s/MPa 정도 그리고 우주 나이가 그래서 대략 137억 년 또는 138억 년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다 광속 C까지 곱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재는 거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86쪽이 되고 있습니다. 네, 187쪽에도 우주의 나이에 대한 정보들이 소개되고 있네요. 정적인 우주론이 아인슈타인이 소개했고 아니야 정적인 수가 없어 우주가 지금 팽창한대요라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어디 그 당시 허블이 한 32살 정도 된 나이였는데요. 어디 어린 놈의 새끼가 대과학자인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이딴 개소리를 하냐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인슈타인은 내가 팽창하게 만드는 가상적인 어떤 모르지만 어쨌든 힘이 있다는 가상적인 우주 상수를 내가 제시한 건 내 일생 이때의 정말 최대의 미스테이크다. 쏘리. 팽창은 우주 증거가 있으니까 봐도 돼요. 증거 앞에 다 깽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증거들이 나오면 그걸 설명할 수 없으면 폐기 또는 보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건 뭐 물화성이 다 있잖아요. 이런 팽창 우주에 대해서 정상 우주론자와 빅뱅 우주론자들이 나옵니다.
정상 우주론자들은 야 우주 밀도가 시간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팽창한데 밀도가 똑같아. 그럼 새로운 물질 작용도 만들어져야 돼. 라고 주장한 사람이 정상 우주론자들입니다. 반면 비교 우주론자들은 아니 그래 이런 걸 통해서 우주가 점점점 커지는데 은하 사이 간격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은하나 사이 간격이 늘어나는 것이지 새로운 물질 만들어진 건 아니야. 그럼 우주 크기가 커지는데 질량은 그대로니까 밀도는 그대로죠라고 하는 밀도가 줄어들죠라고 하는 게 비교 우주론자들이에요. 즉 정상 우주론자들은 밀도가 시간 지나도 동일해. 그렇다면 질량이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돼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반면 비교 우주론자들은 야 새로운 질량을 만들기 이상하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밀도는 감소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주가 팽창해서 밀도가 감소해 일종의 단일 팽창이 벌어서 온도도 우주 탄생 이후에 감소할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즉 137억 년 우리 비배우주론자들은 생각할 때 대략 한 137억 년, 138억 년 전에 어마무시한 고온 고압의 우주에서 순간 빵 팽창했고 빅뱅. 참고로 그 빅뱅이라는 말은 얘네들이 말했어요. 그때는 뭐 대폭발 뭐 빅뱅 이런 소리 안 했는데 뭐 빅뱅 이러니까 괜찮네 이름이. 그죠? 친구와 조롱하듯이 별명을 했는데 그 별명이 꽤 멋있어. 자 문제는 앞에도 말했지만 증가 앞에 얘기죠. 빅뱅 우주론자들이 얘기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전에 이렇게 대폭발이 일어났고 우주의 나이가 한 37억 년 되면서 온도가 한 3000켈빈 정도 되면서 그때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 즉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직진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우주가 어마무시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온도도 내려가면서 파장이 엄청나게 길어지 적색 편의를 가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계산하기로 약 3켈빈짜리 영하 270도C 정도 되는 3켈빈짜리 복사파가 우리한테 올 거야. 아직 우리가 그걸 관측하지는 못했지만은 관측한다면 그리고 3켈빈짜리 맞다면 내 말 좀 믿어줘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우주 비행 복사가 그래? 올 것 같아 라는 생각에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그 우주 비행 복사를 측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펜저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최초 우주 비행 복사를 측정해냈네요. 그 당시에 3켈빈 복사파가 올 거야 했는데 만약 30켈빈짜리 왔다면 믿을래요? 10배나 오차 차이 났는데 괜찮죠? 네. 2.7켈빈짜리 복사파를 관측했습니다. 미국 우주선거 그런 거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리고 비행 우주론자들은 야 우주 초창기에 처음에 만들 때는 양성자 중성 그런 게 아니라 쿼크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발축되어 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고 우주가 식어지는 과정에서 양성자의 비율이 좀 더 많아졌잖아. 즉 중성자가 질량이 크다 보니까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하는 과정이 좀 더 많아졌고 그래서 전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12대1 질량비는 3대1 정도 나올 거야. 한번 측정해 볼래? 그래? 우주의 하늘을 스캔을 해보니까 수소 헬륨의 개수비가 12대1 질량비 한 3대1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더라. 일단은 새로운 이론 빅뱅 우주론자 니들이 생각했던 이론에 대해서 니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니들만 믿어볼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빅뱅에도 약간의 허점이 있죠. 뭐 그때 추정기에 뭐 컴퓨터가 뭐 좋은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어떤 근거가 페이지 188쪽에 있었다면 페이지 189쪽에 빅뱅 우주론의 어떤 한계라고 되는 것들이 있네요. 우주비행 복사를 처음에는 지상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상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게 어디예요? 우주공간에서 우주망원경을 찍어봤습니다. 코비 위성으로도 찍고요. 더블웹 위성으로도 찍어봤습니다. 최근에는 플랑크 위성으로도 찍어봤는데요. 우주가 대부분 온도가 비슷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잘 보일 것 같은 게 많았어야 될 텐데 그러진 않겠고 딱 지금 기가 막히게
인계 밀도하고 현재의 우주 밀도가 비슷할까에 대해서 뭐 설명을 좀 못하겠다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퉁쳐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어떤 과학 능력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뜸을 잡는 얘기들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부터는 야 우주가 빅뱅 초기에 순간 너무 광속 이상으로 순간 급팽창했어. 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우주 양쪽이 온도가 비슷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순간 팽창하면서 자기 홀극이 과연 우리가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희미해졌지 않냐, 뭐 옅어졌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우주가 이렇게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커져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등속으로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더 팽창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 그럼 옛날 거로 따지면 좀 더 어린 나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학제에서 최근의 어떤 이론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뭐 활약, 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근거 이런 제시보다는 현대 학계에서 생각하는 우주가 이래 정도라고 하는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좀 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문제도 그렇게 뭐 아까 말했듯이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가속 팽창합니까? 감속 팽창합니까? 지금 가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앞으로 가속 팽창을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속 팽창하게 만드는 뭔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뭐 암흑 에너지라든지 우주의 눈으로 보이는 질량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중력 렌즈 효과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을 보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량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암흑 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주관이 더 확장되고 있는 건데요. 뜬굴하는 느낌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주는 보통 물질이라 불러주는 건 한 5%도 채 안 되고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질량차가 더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은하를 공전시키는 게 좀 더 질량이 커야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리고 외부에 있는 중력렌즈 현상이 좀 더 질량이 커야 이 중력렌즈 현상이 좀 더 지금과 같게 나올 텐데 하는 그리고 우주 팽창이 더 가속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아직 뭔지 모르죠. 암흑 에너지도 있지 않겠냐 있습니다. 그래 보고 나니까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했던 우주상수 뭔지 모르지만 팽창시킬 뭔가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암흑 에너지하고 뭐 아들에게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계산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그때 뭐 당시에 어떤 관측을 했던 그런 것들도 아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페이지 199절부터 시작되는 게 뭐 가속 팽창해요 하는 뭐 그런 것들 우주는 나중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면 은하와 사이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서 이제는 일반적인 관측 장비로는 또는 그 이후에 먼 훗날의 관측 장비로도 외부 은하를 관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말은 우리나라가 전부네요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 보이네요. 오늘 밤하늘이 제일 밝을 수도 있어요. 외부 은하가 더더더 멀어지는 말이죠. 자, 근데 뭐 말하지만 이건 이런 게 있다 정도 수준에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될 것은 아까 외계 행성 탐사의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신경 쓰시고 특이하나 이 세 가지 특히 회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뭐 모의고사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시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